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과의 합당은 무산됐지만 친명 친청 간의 감정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청래계와 가까운 인사인 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자칭 친명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분열 그 자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특검 인사 추천과 관련해서 그건 청와대 민정실에서 검증해야 했어야 됐다라고 청와대를 저격해서 말이 많습니다. 합당의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합당은 없던 일, 무산이 됐지만 친명계와 친청계의 감정의 골은 깊은 것 같습니다. 친청 스피커 역할을 하는 김어준 씨가 자칭 친명을 멀리해야 한다라면서 분열의 그 자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다는데 당내에서 친명계는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선동.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강성 유튜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여야 대표. 오늘 동아일보가 강하게 썼는데요.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당내 강성 유튜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동아일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정청래, 김어준 밀착관계, 차기 당권 둘러싼 권력투쟁 확산이다. 야당에서도 전한길, 고성국 선동에 당대표가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강력한 일명기사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명패.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지금 명패를 치우자는 거예요. 모두 님이 된 과기부. 기업 출신의 부총리가 탈관료주의 실험에 나섰습니다. 부총리 배경훈이 아니라 배경훈 님이라고 님자를 붙인 겁니다. 호칭과 직책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냉기. 경향신문 일면기사입니다. 산불 이재민의 100만 원 전기료 폭탄. 영양 주민 울리는 부실 임시주택. 콘센트 구멍에서도 냉기가 솔솔 껴입고 열기구 다 틀어도 냉기가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전기료가 100만 원 폭탄이 나왔다는 겁니다. 산불 이재민들에게. 이 40만 원을 감면 받더라도 60만 원 부담스럽습니다. 거의 월세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시죠. 미끼. 조선일보 14면 기사입니다. 평균 생존 시간 사흘. 러시아에 인간 지뢰 탐지기로 팔려가는 동남아 청년들. 고액 연봉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러시아로 간다. 입국하면 여권 뺏기고 최전방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미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생존 기간이 사흘밖에 안 된다.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인간을 끔찍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안용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안방마님 김유정 의원님, 민주당의
부대변인 성추윤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어준 씨가 자칭 친명을 멀리해야 된다. 분열 그 자체다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합당 무산 그리고 특검 인사 추천 파동 직후에 감정의 골이 남은 것 아니냐라는 당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명계 반응도 궁금합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청와대를 때린 스피커 유튜버 의회 정치 선 넘었다.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어준 씨 얘기 들어보시죠.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대통령을 위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는 문재인을 위한다고 하고 이재명 때는 이재명을 위한다고 하고 내가 더 친문이야, 내가 더 친명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물밑의 소동은 대부분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욕망이 부딪히면 분열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본 것처럼. 그러면 여지없이 돈 받고 일하는 가짜 지지자들이 또 떼거리로 붙어요. 이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은 목표가 분열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특검 인사 추천 논란에서 청와대 민정실이 걸러냈어야 했다라면 청와대 책임론을 꺼낸 겁니다. 전 변호사가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건 왜 안 따져요? 그건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투쟁의 연장이라서 그래요. 지도부의 실수를 마침 잘 됐다며 권력투쟁의 소재로 이용한 거예요. 대통령의 심기를 자신들 정치적 욕망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 대통령의 심기, 그러니까 이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했던 당 지도부의 실수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를 정치에 이용해 먹는다. 명백히 친명계를 겨냥한 말입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건 청와대가 걸러냈어야지 왜 당 지도부 가지고 뭐라 하느냐라는 취지로 청와대와 친명계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 이거 뭐 안영환 의원님, 네. 김어준 씨야 뭐 세상에 다 알려진 친문계와 가까운 인사고 정청래 대표와도 또 가까운 친청계 뭐 스피커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이 특검 인사 추천 파동, 이번에 합당 무산 파동을 겪으면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 위기 내지 수세에 처했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에서 아니 그거는 청와대가 걸러내야지 왜 당 지도부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정치하지 마라. 자칭 친명 멀리해야 된다. 분열 그 자체다. 굉장히 강도 높은 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우리 프로그램이 처음에 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아이템의 주제가 선을 넘었다는데 선을 넘었습니다. 김어준 씨가요? 뭐 우리 세상 속된 말로 한다면은 너무 많이 컸습니다. 현실 정치에 선출된 권력자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통성 없는 한 민간인의 권력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건 뭐 현재 여당 의원들이 자초한 일이죠. 김어준 씨의 방송에 스스로 나가서 본인들을 알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게 이제 오늘 김어준을 만들었는데 김어준 씨 말 중에 저는 권력투쟁이다 말 맞습니다.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이다. 그런데 김어준 씨의 특유의 그건 방송인도 아니죠. 뭐 정상적인 언론 교육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추정과 추측에 의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지금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김민석 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를 지칭해서 하는데 김민석 총리라는 말은 없이 권력투쟁이다. 청와대를 속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친명,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받는 가짜 지지자들. 참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제가 뭐 과문한 입장입니다만은 돈을 받고 지지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친명 지지자들에 대해서 돈을 받고 가짜 지지자들. 글쎄 저건 너무 좀 심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마구 이야기를 하다가는 김어준 씨 자체가 민주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본인 촉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한국의 유튜버들의 아까 동아일보에서 가스라이팅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정청래 당대표도 이른바 김어준 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김어준 씨의 지지자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지지자가 아니라 김어준 시청자들, 김어준 청취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현실 정치가 참 답답합니다. 결국은 끌려간다는 것은 양극단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웨그 더 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 지금 한국 정치가 강성 유튜버들의 꼬리에 의해서 몸통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김어준 씨의 발언에서 열심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김어준 씨 지금 또 김어준 씨가 전준철 걸러내는 건 청와대 민정인데 저건 아닙니다. 당은 당의 입장에서 올리는 거고요. 그럼 청와대 대통령이 판단을 할 때는 그때 청와대 민정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와대 민정이 개입한다는 것은 김어준 씨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요. 단 청와대 민정에서 걸을 때 대통령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공인의 입장과 사사로운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준천 씨를 걸러내면서 대통령의 본인의 재판과 관련한 인사이기 때문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를 섰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을 과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나 어찌됐든 김어준 씨의 말은 틀렸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 넘었다. 네. 그런데 그 발언 중에 안용환 의원님 대통령의 심기를 이용해서 권력투쟁에 자기 계파 정치를 한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네. 그 대목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심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반대되는 그 누군가가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 내에 있는 누구가 짜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맹단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 누군가를 아마도 김어준 씨는 현 국무총리를 지칭하고 싶은데 직접 이름 말하지 못하고 지금 자꾸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유튜버가 현실 정치를 저렇게 왜곡하고 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좀 정화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민주당 당직자들이 네. 김어준 씨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 기회에 서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그런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의 이 발언에 반응들 한번 보시죠. 전준철 검증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 그건 왜 안 따지냐? 그러자 장철민 의원 청와대 책임론 한참 선 넘었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제대로 돌아갔기에 전준철 걸러낸 거다. 반박했고요. 민주당 의원 자기 편견 섞으면 언론 아니다. 당 사안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 라며 김어준 씨를 비판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친명계 이현주 최고는 정청래 대표가 유튜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저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 사람 개인을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상당히 뭐 어떤 유튜브라든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에 입당한 신규 당원들이 되게 많다. 특히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이재명을 지키자, 이재명이 좋아 이래서 입당한 당원들이 되게 많고, 또 윤석열이 너무 싫어서 입당한 당원들이 많은데 그 당원들은 사실은 조국이니 문재인이니 이런 분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같은 뿌리다 아니다 이런 또는 감성적인 얘기, 이재명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그 감성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야, 이 김어준 씨 발언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어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뭘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유튜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김어준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로 입당한 친명 당원들은 문재인 누구세요? 조국 누구세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감성적인 얘기 하지 마라. 라며 강하게 이 친문계 전체를 다 비판하는
발언했습니다. 멍군 장군 느낌이에요, 김광선 변호사님. 김어준 씨가 친명을 때리니까 이현주 최고가 나서서 김어준과 정청래 대표를 때리네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없다. 저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누구 말에? 이현주 말에 동의를 해요. 이현주 최고의. 왜냐하면 일단 조국 혁신당과 합당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노골적으로 네네.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음모론적 시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정청래 친문들이 뭔가를 획책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도 이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큰 실수를 하나 한 거죠. 바로 종합 이특검의 전준철을 추천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화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정청래 체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봐요. 이게 김원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나와 상의를 해가지고 잘 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전주철 가지고 트집거리를 잡는가? 저게 정청래의 잘못이야? 전 청와대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지. 근데 그건 정청래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추천했잖아요. 추천했는데 청와대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청와대하고 서로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청와대 그냥 올리니까 청와대에서는 노를 한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관계가 있으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조국 혁신당에 추천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원주 씨가 상당히 이제 궤변적인 요소를 저기에 가미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과연 이대로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김원준 씨가 정청래 구하기에 나선 거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영환 의원님께서는 저건 김민석 총리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예요. 김어준의 발언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도발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짜고 잘 가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돼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더군다나 권리당원 1대1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다음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믿고 노골적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칭 친명 멀리해야 된다. 전준철 사태도 청와대 책임이다. 그렇게 정치하지 마라. 라는 김어준. 자기가 혼자 결정한 게 없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인 이현주 최고.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지선 후 합당도 가능할지 미지수인데요. 뭐 다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게 잘 수습이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맞네요. 예, 이런 점에서. 그래서 뭔가 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숙성되지 않은 의제를 합당이라는 의제를 던짐으로 해서 네. 결국에는 한 3주 만에 이제 좀 봉합이 되고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로 나아가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자잘한 앙금들이 여기저기서 네네. 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김어준 씨 이야기는 노골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편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돈을 받고 지지를 하죠? 그게 어떤 이유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지지자들이 뭔 돈을 받고 지지한다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거가 뭐죠? 네. 누가 돈 받고 지지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국면에서?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당에서 추천을 했을 때 법사위원들도 우리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도부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성윤 최고가 이제 추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지도부 단위에서 혹은 법사위에서 한번 걸렀어야죠. 당에서 추천을 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안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거나 청와대에서 걸러낸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발견을 해낸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법사위원들 김영민 의원 같은 분들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법사위하고 얘기가 없었다라는 건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법사위하고 이런 거 논의 없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처 이성윤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이제 중앙지검장도 지냈고 하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차례 조금 걸러지는 과정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라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금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정청래 당대표 편들기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이게 수습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오늘 정청래 대표, 장동희 대표 오찬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당내에서 조금 흔들리는 당대표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도움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게 정말 민주당을 위하는 길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거 없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그 통과된 법에 의해서도 유튜브도 제재 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지지자가 돈 받고 무슨 돈을 누구로부터 받고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민주파 출소 소관인데. 그렇죠. 그 가운데 이번에 친명계 의원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치 않은 논란인 게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약간 친명계 친청계가 하나씩 실책을 주고받는 모양새? 강덕구. 이런 SNS에 올렸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했어요. 2분 만에. 강덕구 최고위원. 지방선거 후 합당하고 통합전당대회 하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뉘앙스로 읽혀요. 합당 관한 수임기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입장까지 요 대목이에요. 전달받았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 있는 것 같다. 이 말대로라면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친명계 의원에게 당의 사안, 당무와 관련된 이른바 이야기를 밝혔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후 합당하는 거다. 지금 합당 반대다 이 말이죠.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이 얘기를 올렸다가 뭐야 청와대 당무 개입 아니야 라는 당내에서부터의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강덕구 최고에게 물었습니다. 총리가 뭐라고 했냐? 들어보시죠.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님께서 직접 올리신 게 아니라는 어저께 제가 어저께는 그렇습니다. 예. 당일간에서 대통령과 총리님의 당무 개입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사실관계를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바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총리께 보고하시는 내용이 아니 그런 거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게 청와대 당무 개입이다라며 말이죠. 아마 그런 게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일어났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즉시 그 글을 삭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당내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모든 일정과 모든 것들을 다 짜주고 대통령 의중에 맞게 당내 통합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당무 개입일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세에 밀렸던 친정청래계에서 이게 뭐야?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친청계 반격입니다. 강덕구 최고가 편차가 있었다는 건 자기들이 대통령 뜻을 잘못 알았다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게 누구야? 라는 거예요. 아이 있어봐. 지금 자기 정치하는 게 누구요? 우들이요 거기요. 자기들이 대통령 뜻 잘못 알았다는 거 시인한 거 아니냐? 정청래 지도 관계자. 김 총리가 의원들한테 이제 보니 오더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당무 개입이란 얘기죠. 친청계의 반격이에요. 성추윤 대변인. 강덕구 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이 올려진 걸 알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아니라 보좌관이 올렸다라는 건데 지난번 친명계가 친청계 비판했을 때 동아일보 단독 대비 문건 합당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나는 모르고 당직자가 한 거다라고 했을 때 친명계 의원들이 그렇게 비판하더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이번엔 본인이 올린 게 아니고 몰랐다는 취지네요. 그러니까 뭐 좀 궁색한 입장이긴 합니다. 궁색하다. 네, 왜냐면은 그 내용 자체가 약간 SNS에 올리는 글이라기보다는 약간 메신저에 올리는 글의 성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부적절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내용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글쎄요 뭐 이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나오고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을 언제 해야 된다. 사실 그 당시에 합당을 찬성하는 분들은 지방선거 이전에 빠르게 해야 된다였고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다. 합당 자체를 중단해야 되고 8월 전당대회 이후에 한참 후에 논의해야 된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정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묘해요. 왜냐하면 총리께서 하신 말과 편차가 있다. 그 대목 때문인데 대통령실 홍익표 돌직구쇼 출신 이 자리에 앉았던 우리 홍익표 수석이 만나서 한 얘기랑 자기가 지금까지 총리한테 들었던 얘기가 좀 다르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전 수석, 그러니까 홍익표 전 수석이 정말 저 얘기를 전달했는지도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홍익표 수석이 말하는 것, 그리고 뭐 총리가 이야기했다가 하는 것,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얘기 다였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는 것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좌관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설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그래서 누가 올린 거냐, 누구한테 듣고 지금 우리가 뭐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따집니까? 저거 국민의힘 같으면 제명될 수도 있어요. 글 함부로 올리면. 국민의힘은 뭐 글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말도 그냥 함부로도 아니고 제대로 된 말을 해도 그냥 쫓아내잖아요.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당에서는 저런 걸로 뭐 쫓아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저런 뭐 실수했다고 해서 뭐 당대표한테 조금 불편한 이야기 했다고 쫓아내는 국민의힘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글쎄요, 저 메시지가 그리고 지금 당대표에게 뭐 불편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주장하던 내용과 당대표에게 격하게 투쟁하던 분들의 내용에 중재한 정도의 내용이 지금 저 내용이기 때문에 저 내용은 사실 뭐 저도 저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저 정도 안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합당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합당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대표에게 출구를 좀 열어줄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조국혁신당과 함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제가 생각할 정도면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면 이 당내 합당 문제를 총리가 친명계 의원들에게 오다 내리고 대통령도 다르고 뭐 그렇다는 겁니까? 글쎄요, 오다라고 하기는 불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소통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소통도 확인되지 않은 거긴 합니다만 소통은 했는지 그건 뭐 확인을 해야죠. 확인도 안 됐다. 네, 확인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텔레그램도 누구냐 결국 얘기만 썰만 많이 있었고 결국 총리가 기자간담회 때 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추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본질적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다만 아쉬운 건 그겁니다. 강덕구 그 최고위원회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좀 활발하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본질에서 더 비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앞서 처음 얘기했던 이 김어준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당에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막 한참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이 텔레그램 문자, 당무개입 논란 이걸로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정말 그 염치가 있다면 본인들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 전 국민이 다 들었던 통화 녹취록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김건희 씨가 했던 얘기 당선인이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그거는 명백한 당무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못했으면서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이 정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문자에 대해서는 막 뭐 탄핵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야기라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지금 좀 집중해야 될 문제는 그래서 이 당무개입한 거야 만 거야 이거 뭐 누가 뭐 오더를 내린 거야 이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김어준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논의에 좀 집중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얘기였습니다. 감히 김어준 씨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요? 민주당에서 그 정도로 성역이었어요? 성역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요? 전 그 방송하면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가 비판하는 내용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성춘 이래도 돼요? 제가 왜요?
괜찮습니까? 비판하는 분들 지금 장철민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오.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양한 분들이 김어준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언론인으로서 뭔가 본인이 그 기능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어야죠. 저는 김어준 씨를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불가근 불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가까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논란을 통해서 국무위원분들도 뭔가 출장을 갔다 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그 방송부터 달려나가는 그런 행태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나가서 뭔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죠. 근데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거기부터 가고 거기만 가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국무위원들조차 장관들조차 그 방송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적당한 거리두기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방송 자체가 저는 진보 진영에서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참 가수들이 노래 제목 따라가는 것처럼 겸손은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겸손을 지금 지키지 못하셨거든요. 지금 선을 넘어도 아까 장철민 의원의 지적대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지지자들을 진짜 가짜를 감별합니까? 사실 진짜 가짜 감별하면 저는 친박 감별사 논쟁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우리가 비판했던 것처럼 감별도 안 된다. 감별도 안 되고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자칭 뭐 이런 얘기도 섞어가면서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싶으시면은 본인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부정선거 제일 처음 얘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김어준 씨가 제일 처음 얘기했었고 그거에 대해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진보 진영을 대표하고 싶으면 진보 진영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 뭔가 하고 싶으면 윤석열 검찰총장 칭송하면서 앞세웠던 분이 또 김어준 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반성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싶지 않다면은 본인도 중재의 역할, 뭔가 본인도 너무 선을 넘지 않은 역할, 그 선을 지키면서 겸손을 지키면서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선을 넘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당은 그래서 그럼 김어준 씨의 논란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강두구 최고위원의 그 메시지 때문에 지금 논쟁이 다 옆으로 비껴가는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게 왜 그런 글을 올리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성춘 부대변인의 강한 비판,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배현진 의원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고성국 씨가 윤어게인을 외치는 고성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걸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시당이 고성국 씨에게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배현진 의원을 또 다른 이유로 중앙당의 윤리위에 당이 제소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리위원회도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의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압한 사실이 없고 제가 이제껏 서울시당을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리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원권 정지 등으로 서울시당 공천권 심사 일제히 중단시키는 거 염려. 6개월간 쌓아온 조직 완전히 해산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공천권은 중앙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도 계파 갈등입니다. 친한계도 격앙된 반응들입니다. 친한계 반응 일단 보시죠. 지방선거에 영향력이 큰 서울시당 위원장직 뺏기 위한 것 아니겠냐. 동아일보 인터뷰고요. 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강탈하기 위한 표적 제소다. 조선일보 인터뷰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당원권 정지도 중징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개월 이상만 나오더라도 시당위원장 할 수 없는 거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잖아요.
자,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배현진 의원은 전형적인 친한계잖아요. 네네네. 더군다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아, 그냥 친한계가 아니라 전형적인 친한계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서울시 아닙니까? 네네. 그럼 서울시에 있는 공천권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서울시당위원장이에요. 서울시당 위원장. 그런데 공천권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뭔가 배제시키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랄지 뭐 제명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당원권 정지시키면 이제 공천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굴 공천한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 그렇죠. 서울에? 구청장들, 서울시. 막강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뭔가 지금 장동혁 대표랄지 윤어게인 이런 세력으로 이걸 교체하려고 한 게 아니냐. 사실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공천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방선거 또 승패가 좌우된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지금 포기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정 이걸 한번 봐야겠는데 네. 진짜 만에 하나 당원권 정지가 나온다랄지 중징계가 나오면 그럼 지방선거 포기하고 그냥 뭐 자기들 세력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죠. 당권만 뭐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본인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윤어게인 세력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적으로 나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은 어때요? 뭐 김문수 의원이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뭐 윤어게인과 결별을 해야만이 선거에 이길 수 없네 이런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원점으로 복귀했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애매모호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이랄지 전환길 고성국과 이 얘기할 때 보면 이게 한국말인데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생각 자체를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하고 정말 여기서 출발점을 다시 잡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선거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강성지 친구와 같이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저런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종혁 최근에 제명 판정을 받은 김종혁 당위원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사실 공당의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정치적 반대자 혹은 당대표가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살인 도구로 쓰여져 본 적은 제가 아는 한은 헌정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윤리위와 당무감사위원회는 학살 도구가 돼버렸다. 네. 정치적 학살의 도구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비상계엄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내에 돌아가는 상황이 뭐 개파 갈등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도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네, 한국 정치의 양당 뭐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 이야기했습니다만 양당의 정치인들이 일단 당내 권력 투쟁에 과도하게 몰입돼 있다. 아니 뭐 정치권 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합쳐도 거대 여당, 거의 질주하는 폭주하는 거대 여당을 막을 수가 없는데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요. 특히 저는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인가요? 예. 지금 윤리 감사위가 살인 도구를 쓰이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뭐 표현은 좀 거칩니다만 한국 정치의 당내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정치가 이제 검찰 또 사법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내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동원해서 이른바 정적을 제거하는 것, 뭐 제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윤리와 감사위원회를 동원해 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당내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사법이란 것은 결국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가 길어지면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자꾸 뭘 도구,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동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당원이죠. 고성국 당원을 징계하는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자, 고성국 당원이 일개 당원이에요.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요. 당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징계 사유입니까? 저는 뭐 그 말에 대해서는 뭐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시하면 그만이다. 무시하면 그만이지. 그걸 징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많은 지금 당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나 누구 싫어, 나 좋아. 그럼 당원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참 북한 체제 이런 점 좋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징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당원을 그런 말 했다 징계하는 것도 좀 과도하다. 괜히 논란을 쟁점화시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고요. 또 변진 의원을 징계에 올려놓은 것도 물론 사실 여부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징계에 회부할 때 과연 전체 서울시당 당협위원장의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서울시당의 입장으로 발표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직권남용이죠. 그런데 그걸 조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찌됐든 윤리위 감사를 동원해가지고 서로 치고받는 모습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건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네. 그 가운데 앞서 뭐 김어준 씨 얘기가 나왔다면 전환길 씨 얘기도 나옵니다. 전환길 씨 이렇게 얘기했네요. 들어보시죠. 윤핵관을 위해서 제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대신에는 독립 자금이 필요하니까 애국 공채 발행 그거와 똑같이 할 겁니다. 건국펀드입니다. 건국펀드. 첫 번째 모집 금액이 좀 큽니다. 100억을 모집할 겁니다. 최소 금액을 1,000만 원이나 1억에서 시작해서 1단계 100억, 2단계 50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조직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수처 없앨 거고 그리고 그 외 경찰, 검찰, 국정원 없앨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하고 저는 역사 강사로서 고구려 땅, 발해 땅까지 전부 다 넓힐 겁니다. 중국 정권이 붕괴되면요 몽골까지 합칠 겁니다. 개인은 채권 발행도 못하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경고했고 그래서 저는 그 즉시 공개적인 펀드 모집 계획을 아예 중단했어요. 자,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망상에 빠져서 계엄을 한 전 대통령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전환기 씨가 참 안타까운데요. 한국사 일타 강사였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해서 1천억 펀드를 이제 모금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름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고구려 발해 영토까지 확장을 하고 중국 일부도 가져오고, 그럼 중국이나 몽골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윤 어게인이 달성이 되면 그때 원리금 상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윤 어게인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도대체 전환기 씨의 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제 돈 문제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 장사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 안 된다, 뭐 한동훈도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을 때 전환기 씨가 다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거 사실 전략이라 그러더라. 전략이 다 노출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어찌 되건 말건 또 어떤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꼼수를 부리건 말건 본인은 본인 장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천억 펀드가 도대체 얼마나 모일 수나 있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엔 돌려주지 못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 어게인이 실현이 되면 돌려주겠다, 이 얘기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렇게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저 말에 혹해서 누가 이 제2의 건국펀드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길 씨를 어쩌지도 못하고 전환길 씨 면접 보고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의원님의 강한 또 비판에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지금까지 국내 정치권 소식 전해드렸고요. 어제 이 법사위에서 처리된 재판소원법 이야기가 오늘 핫피플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심제라 우기지 마시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실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해당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재판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꽉 막혀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우리 기관의 이익은 아니고 헌법의 해석 문제로서 재판소원 문제는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70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뭘 가결했을까? 한번 보시죠. 이게 꽤 논쟁적인 대목입니다. 재판소원법. 대법원 판결에 동의가 안 될 땐 헌법소원, 헌재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3심제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꼭 뭐 대통령을 겨눈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져서 재판이 멈춰 있는데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헌재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꼭 뭐 그 사건을 겨눠서 이 재판소원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본회의 처리 수순. 그러자 야당은 당연히 반발했고요. 문제는 법원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소장님, 대법원에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의견 내신 거 맞습니까? 예,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헌재의 관장 사무 외의 모든 사법 업무는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심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과 헌재의 입장 차이도 있죠. 헌재는 반기는 분위기. 대법은 당연히 위헌이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4심제, 초유의 4심제가 현실화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성춘 부대변인, 이거 좀 중요한 변화라 사회적인 합의와 숙고 또 필요할 것 같고 여야 간의 합의도 필요한 사안 같은데 일단 어제 여야 간의 합의는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통과가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정치권에서 요즘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접한 기억이 없습니다. 요즘 워낙 정쟁이 심해서 이 그 사심제, 그러니까 재판 소원법과 관련돼서는 저는 충분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말하면 무조건 40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초반에 너무 좀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필터링 제도들을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명백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이 들 때만 넘어갈 수 있고요.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사람들은 이거 누구나 다심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법원 판결 받은 다음에 나도 억울해 하면서 다 제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기각이 되고요. 권력자가 악용할 가능성 없습니까? 권력자도 그 헌법재판소와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말 권력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거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도 그런 그 감당하는 사법부에서 필터링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만약에 일부 국가죠. 4심제도 그렇죠. 유사 4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일부 국가고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3심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필터링 제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유효한 방어 장치로서 작동한다는 것도 보장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어제 통과된 부분 중에 대법관 증언법과 관련돼서는 전 이거는 국민의힘은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언법을 당론으로서 뭔가 당에서 당의 특별위원회나 이런 데서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최초가 2010년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때는 대법관 증언 거의 숫자도 비슷해요. 그 당시에도 한 14명에서 26명 비슷한 수치로 늘리자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 때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 고르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 증언을 하려고 그 얘기를 했던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나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안을 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얘기는 대법관 증언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대법관 임명과 관련돼서 얼마나 대통령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얼마나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그 방안의 논의를 맞추면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한 16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은 다르다. 뭐가 바뀌었는데요? 여야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야가 바뀌니까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세계를 아마 입법의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법관 증언에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국민의힘과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재판소원법과 관련돼서는 좀 국민의 여론을 듣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여론 더 신중해야 된다. 그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와 지금의 다른 차이점은 아닙니다. 자,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생겼다는데 모임 수가 상당합니다. 86명이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다 결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심. 안영환 의원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요. 지금 뭐 대통령 공소시설을 위한 의원 모임이란 참 듣도 보던 특정 개인을 위한 의원 모임이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저것도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치은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과 관련된 리스크가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여러 법 위반으로 지금 사법 처리 과정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현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수십 명이 대통령 공소 취하를 위한 무슨 모임 만들어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사심제는 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대법원이 최고의 사법기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 여당에서 많이 참고를 한 것이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헌재를 최고 사법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시스템입니다. 독일 헌법은요. 게다가 이제 사심제를 실질적 사심제 되는 게 지금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리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에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법원 끌고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취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권과 관련된 게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모든 피고인들이 내 인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실질적인 사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필터링을 하는 과정까지 벌써 사심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많은 피고인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고요. 국가 자원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저는 사심자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다른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피플 세 번째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박나래 씨가 원래는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박나래 씨 측이 경찰 소환을 연기를 했습니다. 돌연 출석이 연기된 겁니다. 전 매니저는 경찰 조사 받고 주사 이모도 받았죠. 근데 박나래 씨는 돌연 연기.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은 논란이에요. 현장 안정상의 문제를 들었어요. 현장 안정상의 문제, 건강상 문제로 연기 요청. 포토라인 부담 때문은 아니다. 조사 회피할 생각 없다. 빠른 시일에 경찰 출석할 것이다. 오늘 예정이었던 경찰 조사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경찰은 이 연기 요청을 받아준 거죠. 자, 경찰 출석은 물론 이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경찰 간의 합의하에 일정은 합의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뭐 같은 사안은 아닌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율이 잘 안 돼서 체포까지 했다가 체포는 부적절하다라고 체포적부심에서 풀려 나온 사례도 있잖아요. 근데 박나래 씨는 조율이 잘 된 모양이죠, 경찰과. 그런데 그 이유가 현장에 인파가 몰려서 안정상에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데 연기하면 인파가 안 몰립니까? 근데 박나래 씨가 이제까지 모든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어떤 국민이 생각하는 것, 민심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에 계속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 안전을 이유단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파가 많이 몰리면 위험할 수 있다. 인파가 많이 몰린다 하더라도 이건 경찰서잖아요. 포토 라인이 있을 텐데. 그렇죠. 경찰서인데 뭐 현장 안전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파가 많이 몰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관심이 상당히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나래 씨 사건도 사실은 굉장히 좀 피로감이 많아요. 네. 주사 이모를 비롯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고소장 있는 거고, 뭐 물론 박나래 씨를 고소한 매니저가 뭐 미국 갔다 왔고 좀 늦게 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 빨리빨리 좀 해서 결론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박나래 씨 연기를 했는데 전에 뭐 막걸리 양조 뭐 배우러 다닌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까 출소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경찰이 그냥 연기해 주세요 하면 다 연기해 줍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대부분. 조율을 거치는데 체포됐잖아요 그때.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뭐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시간 뭐 오늘 2시에 나오는데 안 된다면 뭐 오후에 나오라고 하지만 이걸 연속적으로 연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걸리하고는 같지만 경찰 소환은 좀 미뤄달라. 글쎄요. 이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요.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러면서 예능은 또 공개했어요. 방송에 복귀한 셈이 됐고 본인 경찰 조사는 미뤘지만 예능 프로그램 강행했어요. 박나래 출연 디즈니 플러스 예능 어제 공개됐고 편집 없이 등장했다. 여러 패널 중 한 사람이라지만 보는 사람 중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방송 복귀는 강행을 했고 경찰 조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파가 그렇게 많을까요? 글쎄요. 그럼 본인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설사 인파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뭐 박나래 씨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를 경찰에 출두하면서 그걸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현장 안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본인의 그 소환 조사를 받고 또 문제가 있다면 죗값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만에 하나라도 훗날에 대비할 그런 뭐 마음에 있다면 연예에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그렇다면은 신속하게 거기에 그 응하고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태도는 뭐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또 여지껏 국민에게 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제대로 정확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이 디즈니 예능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미리 촬영을 했는데 논란은 그 후에 일어났고 그러면 이걸 공개할 건가 말 건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개를 할 때는 논란이 된 그 연예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축소해서 네. 많이 좀 커트하고 분량을 최소화해서 내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리 논란되기 전에 촬영한 것까지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미 이제 공개가 돼버렸으니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 아닐까. 네. 저는 뭐 그것까지를 뭐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청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경찰 소환을 자꾸 미루고 구체적인 입장도 별로 없고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 공인으로서 사랑받았던 박나래 씨의 모습 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대응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본인이 조금 합리적으로 참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영환 의원님. 경찰의 어떤 이 뭐랄까요? 경찰도 동의를 해서 이 연기를 해준 셈인데 글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와 관련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옛날에 이 사건 팀장 또 오래 하셨잖아요. 경찰청 출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인파가 많이 몰려서 안전상이 우려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폴리스 라인을 치는 방법도 있고
정 그것도 어렵다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들여보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인파가 몰릴지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전직 대통령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정상의 우려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경찰이 박나래 씨한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혐의가 간단치가 않아요. 박나래 씨 혼자뿐이 아니라 이른바 불법 의료 활동 내지는 불법 약물을 투약한 건 아니야라는 혐의 본인 말고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속히 수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찰 입장에서. 일단 뭐 BTS가 광화문 앞에서 팬 사인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그러면 안전사고 문제가 그렇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찰서 가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지 너무 과도한 본인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이 자꾸 연기를 해봤자 본인에게만 손해일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물론 이해는 갑니다. 경찰서가 조사받는 게 다 두렵지요. 뭐 자기가 참고인 조사도 두렵다는 게 뭐 경찰서 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어찌됐든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두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일반인들 입장에 본다면 왜 박나래 씨는 봐주지? 다른 사람도 저렇게 특혜를 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 측에서도 이런 논란을 본인이 피할 수 있는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빨리 조사를 받고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문제 있으면 사법 처리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아마 뭐 사법 처리 받을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은 어찌됐든 자꾸 회피함으로써 회피를 아니라고 하지만은 회피함으로써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안영환 의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나래 씨와는 별개인데 주사 아저씨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문제 장면,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젊은 여성이 파란색 침대가 있는 방에서 건장한 남성에게 5만 원 현금 여러 장을 건넵니다. 잠시 뒤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누워있는 여성에게 뭔가를 주사합니다. 주사를 다 맞은 여성이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굴러떨어져서 부축을 받습니다. 다른 여성이에요. 주사를 맞기 위해 뭉칫돈까지 건네요. 주사를 맞자마자 덜덜덜덜 침대 위로 쓰러진 여성. 손을 덜덜 떨죠. 이거 보세요. 흰 가운을 입은 남성에게 한 번 더 놔달라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사정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맞은 건 전신 마취제로 쓰이는 애토미 데이트입니다. 이 주사 아저씨의 정체가 뭘까요? 불법적으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애토미 데이트를 놔주는 불법 시술소를 운영한 겁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출장 주사를 놔주기도 했고 의사, 간호조무사, 운전기사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들입니다. 앰플당 20만 원, 현금 결제하는 거 보셨죠? 40여 명에게 투약을 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 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축받고 일어나고 앉지 못하고 쓰러지고 구토를 하고 불법 유통, 투약 총 17명 주사 아저씨를 검거했고요. 좀비 담배로 불립니다. 팔다리가 흐물흐물해져요. 자, 이렇게요. 좀비 담배로 불리고요. 정식 수입허가 의사 처방전 없이 수입 불가입니다. 태국, 일본 등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고요. 좀비 담배라 불리는 불법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사 아저씨, 김광선 변호사님, 경찰이 명백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강남 유흥업소랄지 이런 데 굉장히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제 클럽 같은 곳에서는 저런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애토미 데이트가 아까 우리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액상 담배에 넣어서 이걸 담배를 피게 되면 몸이 이제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담배라고도 이렇게 이 얘기가 된 좀비 거예요. 담배. 네. 그래서 지금 저 의사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 사람이 전신 마취하는 애토미 데이트를 맞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아마 저걸 맞고 나면 어떤 스트레스랄지 이제 그런 거에서 어느 시간 정도는 굉장히 안정을 취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맞다 보면 이제 막 싹싹 빌잖아요. 한 대 더 중독이 하다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맞으면 자기가 신체적으로 더 괴로운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말 아까 보면 5만 원짜리도 뭐 그냥 한두 장이 아니에요. 거의 뭐 뭉탱이 5만 원짜리를 주면서 맞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것처럼
그거 자체의 어떤 사각지대가 굉장히 존재하고 문제는 뭐냐면 저 애토미데이트가 저렇게 유통되지 않도록 사실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네. 이거 사실은 저 애토미데이트를 유통하는 업자하고 짜고 이제 저런 것들이 유통된다는 문제가 있죠. 충격적이네요. 주사 아저씨. 국민의 어떤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엄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엔 국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best fried chicken in America is Korean. Chicken in Silicon Valley is my favorite. 치킨 사랑으로 유명한 젠순왕 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났습니다. 황 CEO가 가장 좋아한다는 이 치킨집에서입니다. 실리콘밸리 치킨집. 한국의 호프집 같죠? 미국입니다. 매장 밖 간판에는 한국어로 호프, 치킨이 적혀 있고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우리나라 맥주 소주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거 먹으면 깐부되는 거예요. 최 회장이 황 CEO에게 전한 선물 중에는 특별한 과자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 콘셉트의 과자 HBM 칩스입니다. 황 CEO는 선물을 받자마자 즉석에서 시식을 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두 사람의 따님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최 회장의 장녀 최윤정 전략본부장이 동석했고 황 CEO의 딸도 함께했어요. 양사의 협력이 바이오 분야로 확대될지도 관심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요거 계산 누가 했을까요? 예? 식당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농담 서로 해가면서 엄청 크게 웃고 굉장히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계산은 누가 했어요? 젠스랑이 했어요. 야, 이성춘 부대변인. 지난번에는 우리 이재용 회장이 계산했잖아요. 말만 우리 젠스랑이 계산한다고 골든벨까지 울렸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산은 삼성이 했는데 이번엔 최태원 회장은 젠스랑이 했네요. 엔비디아가 했네요. 젠스랑이 형이네요. 네. 예. 나이는 최태원 회장이 형인데 네. 60년생이고 계산한 사람이 형이에요. 그렇죠. 계산한 사람이 형이죠. 그럼요. 저 때 서울에서 먹을 때 왜 못 갔었냐면 그때 에이펙 CEO 서밋 그 에이펙 기간이었잖아요. 서밋 의장이 최태원 회장이었어요. 아, 의장이 자리 못 비우죠. 그러니까 의장이라서 자리를 못 비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로 자리를 아마 마련한 것 같고 그래서 젠스랑 젠스랑 대표가 그때 왜 못 왔냐고 하니까 바빠서 못 왔다니까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왔다라고 하면서 나는 안 바쁘냐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의 농담처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때랑 또 다른 거는 이 따님들도 아마 같이 함께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 한국에서 할 때도 사실 그 땡땡 치킨에서의 그 회동 자체를 그 젠스랑의 딸이 좀 그 기획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젠스랑의 딸도 참석하고 또 최태원 회장의 딸 또 이분도 그 여성인데 공군 장교로 또 한 다음에 지금 창업을 하는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았던 또 치킨 회동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SK의 HBM 칩하고 엔비디아의 이 GPU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이잖아요. 김정은 의원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치킨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이오 분야까지도 맞아요. 확대되는 그런 또 딸 사랑은 아빠니까 그런 그 화기애애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 HBM 칩스라는 거 과자. 그 과자도 또 즉석에서 또 맛보고 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훈훈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또 그게 이제 서로 일까지 사업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념치킨도 저기 있네요. 양념치킨 먹었다는 건 진짜 치킨 좋아하는 거예요. 배달 서비스 어디까지 상승해 보셨습니까? 중국도 최대의 명절 춘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효심 배달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심을 어떻게 배달할 수 있을지 놀라운데 방법은 바쁜 자녀 대신 배달 기사가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할지 기대돼요. 자, 헬멧을 쓴 채 절합니다. 어르신에게 세뱃돈을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에? 세뱃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세뱃돈을 달라고요? 실시간 영상 중계를 포함한 이 서비스 우리 돈으로 21만 원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런 걸 상품화하냐? 전통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진정성조차 없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대신 사과하기, 대리 성묘 서비스를 운영해 논란을 빚은 업체입니다. 이번에도 논란이 일자 절하기 서비스는 중단했다고 합니다. 앉아서 세계 수고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유명 앵커의 모친을 납치한 용의자가 CCTV에 포착됐습니다. 복면을 쓰고 총을 찬 괴한이 집 현관 앞을 배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소식은 뉴욕의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눈과 입만 드러난 복면에 장갑까지 낀 채 현관 앞을 서성이는 한 남성. 카메라를 가리려다 실패하자 마당에서 풀을 뜯어 화면을 덮습니다. 허리엔 권총을 차고 무장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새벽 미국 MBC 간판 앵커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 낸시 거스리의 애리조나 자택 CCTV에 담긴 섬뜩한 장면입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연방수사국 FBI가 복원한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상 공개 이후 수사당국은 교통 단속 중 한 인물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애리조나주 리오리코에서 현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역 언론사에는 낸시의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납치범 추정 인물이 제시한 시한이 지난 가운데 가족들은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our mom is still out there. She was taken and we don't know where. And we need your hel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수사 전문가 강력한 남자 김은배 반장님 모셨습니다. 반장님 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첫 번째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보시죠. 이거 개들 아닌가요? 들깨떼 같은데 이게 단서예요. 어떤 사건인지 사건 영상부터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북 전주시 한 주택가 인근이에요. 개 5마리가 무리를 이뤄 한 여성을 에워싸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손가방을 휘둘러 쫓아보지만 개들은 아랑곳 않고 지저대며 여성을 위협합니다. 최근 이렇게 주인 없는 들깨떼의 습격이 잇따르며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반장님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지난 4일경인데요.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한 자정쯤에 한 주민 여성분으로 추정되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개 5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들개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개들이 둘러싸면서 그 주민을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같은 저 주민 같은 경우에는 당황해가지고 가방으로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예.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에 가방으로 뿌리면 흔들리면 도망가는데 계속해서 원을 그리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조직적으로 공격하는데요? 네, 크게 지으면 공격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18세 박모 양이 밖에서 비명 소리가 나고 저 개들 소리가 나니까는 밖을 보니까는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거를 촬영한 내용인데 네. 저 여성분이 그때는 물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들을 뿌리치고 나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 5분 후에 누가 신고를 했겠죠. 5분 예. 후에 소방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저 들개로 추정되는 개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 아마 현재까지 못 찾은 걸로 기억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저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예요? 산이 아닙니다. 야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 들개들이 무리를 무리고 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분들은 뭐냐면 물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잠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저런 들개가 나타나서 물었다. 근데 다행히 겨울에는 옷이 두껍지 않습니까? 물긴 물었는데 아마 상처는 크게 입지 않고 잠깐 목만 들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들개를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 반응 보시죠. 어린아이들이 있죠. 당연히 아파트 단지니까. 그리고 들개들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고 산책하는데 개에 물렸다. 사람 공격 안 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 전주시 동물정책과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추적 중이고 출몰 지역이 일정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게 포획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아니 지금 들개가 사람을 공격하는데 동물보호법 따지면서 잡아야 돼요?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포획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 개들 들개를 하더라도 사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포획팀이 있습니다. 예. 포획팀들이 안전하게 포획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걸릴 때 밤에 만약에 저 여성분은 좀 그래도 어른이라 괜찮은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러다가 물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물리는 정도가 아니고 저 상황을 보게 되면 저 들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사람을 사냥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아마 주민센터라든지 전주시에는 뭐 대책을 좀 요청했고 또 경찰에서는 아마 순찰을 돌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람이 물리게 되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 순찰을 동원해서 많이 돌릴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한테는 각별히 대책을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같은데요. 들깨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기견들이 산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번식을 하잖아요. 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저 5마리가 가족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한 마리는 크고 4마리는 좀 작은 거 봐서는 가족들이 몰려다니는 것 같다 싶은데 실제적으로 저 영상을 보시게 되면 개들이 돌아다녔습니까? 저거를 좀 단속을 해서 빨리 포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에도 지난해 들깨 무리가 포착이 됐습니다. 포획을 재빨리 포획을 하는 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할 것 같습니다. 참, 이 들깨도 걱정해야 되네요. 강력 사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거 한 휴양지에서의 여성 같은데 뭐 쇼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떤 사건일지 이번에도 사건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태국 푸켓의 한 수영복 매장이에요. 한 여성이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매장 상품을 구경하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던 이 여성. 그런데 잘 보세요. 바구니에서 고가의 수영복을 꺼내서 자기 가방에 몰래 집어넣습니다. 일행이 탈의실에서 직원을 잡아두는 동안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영상 속에는 마음에 들어나 묻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 벌어진 수영복 절도 사건. 한국인 여성들로 추정되는데 국가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인 여성들이요? 그렇습니다. 저게 한국이 아니고요. 저 태국에 있는 푸켓이라고 그래가지고 휴양지 혹시 가보셨나요? 네. 푸켓 휴양지인데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수영복 판매하는 매장에 온 거예요. 두 분이 왔는데 처음엔 돌아보다가 뭐 이렇게 보더니 처음에는 비싸냐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30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 사람은 저 문을 잡아두는 사이에 한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저 수영복을 살짝 가방에 넣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넣는데 저 수영복이 콜롬비아산 좀 비싼 거라고 합니다. 예. 저걸 싹 훔친 다음에 아무 일 없듯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분이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 수영복이 도난당한 걸 알고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CCTV를 확인했더니 저렇게 도난당한 거 절도하는 그 사항이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 입장에서는 주변 상가들이 피해 볼까 봐 그걸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다시피 저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여성이 두 분이에요. 두 분이 절도를 하게 되면 일반 절도하고 틀립니다. 특수 절도. 그래요? 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일반 절도일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둘이 하게 되면 특수 절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검거되면 아마 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야, 나라 망신이죠? 나라 망신이죠.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판사도 속았다. 야,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감히 판사를 속여요? AI로 문서 조작해서 3억 편취. 20대 A씨가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 이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AI 허위 이미지를 제작해서요. 수십억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아요. 메디컬 센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라는 겁니다. 반장님, 이게 뭐 사기 사건인데요, 전형적인? 그런데 20대 남성인데 본인이 AI를 이용해가지고 국가고시 그 의사입사 자격증 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고요. 의사인 척? 의사인 척 했죠. 왜냐하면 증명서를 보여주니까. 그리고 가상화폐 보유 잔고를 보여주니 일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면서 사업가다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갚지를 못하니까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소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법원에 우리가 그 구속전 실질심사라고 해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거든요. 영장심사. 아시죠? 예. 판사 앞에 사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9억짜리가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보이면서 내가 9억이 있으니 3억 2천만 원 갚겠습니다. 그러니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9억짜리 통장이 있고
3억 2천만 원이 피해 부분인데 돈을 갖고도 남는다. 예. 그러니까 아마 구속영장 올라온 거를 기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야 이걸로 위조한 거예요 판사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위조를 했는데 판사분이 사실상은 서류만 오니까 그 당시에 직접 은행에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마 재판부를 속이랴 요 생각했겠죠. 아니 근데 23원 들어있는 통장을 9억 들었다고 속였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23원. 그렇죠. 풀려났는데 검찰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보안서를 했더니 통장을 확인했더니 액수가 23원. 그거를 거래증명서를 9억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 양심도 없네요. 양심이 없는 게 아니고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서 서류를 가짜로 내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런데 23원밖에 없는 그 잔액을 가지고 9억을 만들어서 판사 내니까 그 순전한 판사님이 설마 판사를 속이랴 그걸 믿고 불구속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참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예. 아니 다시 재청구하면 안 됩니까? 청구를 했죠. 예. 그걸 일단 풀려났는데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 가짜를 제출한 거예요. 당연히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당연히 구속이 되죠. 더 세게 처벌받겠네요. 더 세게 처벌받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판사님 일단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반성하는 것도 안 보이고 참작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더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명확하게 김은배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강력!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력!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